안녕.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교과서 꺼내서요. 교과서. 우리 교과서 꺼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4쪽이고요. 114쪽. 우리가 첫 시간에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쭉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4쪽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19쪽까지 우리가 중단한 첫 번째 거를 다 같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의의와 기본 원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기 교과서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살 1파운드의 약속 지켜야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자를 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이자가 아니다. 채무자의 가슴살 1파운드. 채무자는 주춤한다. 하지만 어차피 한 달 후면 엄청난 상품을 실은 배가 들어올 것이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채무자는 차용증에 서명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배는 풍랑을 만나 침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정해진 채무 변제 기한은 지나버렸다. 채권자는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채무자의 친구는 법정에 호소한다. 원금의 3배, 아니 10배라도 주겠노라고. 하지만 채권자는 약속대로 법이 집행되기를 원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거 베니스의 상의 내용이죠. 그죠? 채권자의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면 안 될까요? 우리가 사적자치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리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 하지만 그게 과연 공정할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주장을 허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허용해야 한다. 이거는 근대민법의 첫 번째 근대민법 중에서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 원칙을 강조한 쪽이 되겠죠. 그죠? 개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약이 지켜질 믿음이 사회 질서 확립의 최소 요건이다. 따라서 허용돼야 한다. 그죠? 사회 질서 확립의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살을 잘라가냐.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거기에 신체에 대한 침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민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민법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은 먼저 우리가 다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빠르게 보자면은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다. 법 규범에 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수많은 지금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률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법과 이거 어떻게 읽더랬어? 사법이에요? 아니죠. 사법이죠. 사법. 공법과 사법. 공법은 공적인 법률관계고요. 공적인 거. 그래서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절차법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 사법은 사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법이요, 사법. 사법입니다, 사법. 그죠? 사법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썼었죠. 그죠?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것 사법. 이거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것. 사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법은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이라든지 상법.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짧게 말했었는데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해보면서 다시 떠올려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민법의 의의와 기능. 민법은 어떠한 의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냐면 민법의 의의는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다. 그죠?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죠.
기능은 사적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확립, 권리 의무에 대한 한계를 정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교과서에 115페이지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인데 보니까 이 전화로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휴대폰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는 것도 계약 관계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계약 관계입니다. 나 이거 살래요. 당신 이거 팔래요? 청약, 승낙, 응 그래. 돈 내.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이 사람한테 뭘 주고? 돈 주고. 그죠? 돈 주고 뭘 받는 거야? 받아오는 거는 휴대폰 받았겠죠. 휴대폰. 그죠? 이런 권리 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휴대폰을 파는 거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이 사람은 휴대폰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거 보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왔어요. 이거는 사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법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죠? 소득세, 재산세에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휴대전화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랑 의무를 써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 판매자는 뭐 해야 돼? 휴대전화 소유권을,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죠? 소비자는 휴대전화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권리랑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랑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권리만을 얻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법률관계, 민법적인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권리랑 의무가 동전 양면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두 그림에서 나타나는 법률관계 어떤 점에서 다른지 보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왼쪽 그림은 사적인 법률관계였고요. 사적인 법률관계.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다? 공적인 법률관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 탐구활동 페이지는 어디냐면은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은 116쪽입니다. 116쪽. 그래서 민법의 의의랑 기능 잘 살펴봤고요. 교과서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1편 총칙이라고 있고요. 2편 물권이랑 채권이라고 2편 물권 있고 3편 채권이라고 있고요. 4편은 친족, 5편은 상속. 총 이렇게 우리 민법은 1118조를 5편으로 나눠놨습니다. 총칙이라는 게 있고 물권, 채권,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 그 민법적인 사적인 그 권리관계가 궁금하다 하면은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칙에는 뭐가 있냐면은 민법의 법원, 그 다음에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들, 대원칙들 같은 것들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편 물권에서는 여기서는 뭐 주로 여러분들 관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예를 들자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은 아까 말했듯이 수많은 계약관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족은 여러분들 가족 다 있죠? 가족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상속은 말 그대로 좀 이제 내가 상속을 받는 입장에 된다 그러면 이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민법의 제2편과 제3편, 제4편과 제5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로 써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2편, 제3편 방금 말했듯이 물권, 채권, 계약,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2편과 3편에 적혀 있습니다. 주로 2편에는 물건에 관련된 거고요. 물건 아닙니다. 물건 맞아요. 물건에 관련 아무튼 물건에 관련된 권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계약, 불법행위 이쪽은 주로 3편 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편과 5편에는 혼인, 이혼, 입양, 친권, 상속, 유언 이런 것들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면은 민법의 구조를 보고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으로 불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 왜 대표적인 사법일까? 아까 전에 봤듯이 전에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물건, 채권, 계약, 불법행위, 혼인, 이혼, 입양, 친권, 상속, 유언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우리 개인과 가족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한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법률 관계는 크게 공적인 법률 관계랑 사적인 법률 관계가 있다. 앞에서 배웠던 거고요. 이 중 개인이 경험하는 사적인 법률 관계는 대부분 계약 형태로 지정되고, 사적인 거는 다 개인이 경험하는 법률 관계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 계약 형태다. 가족 간에도 이러한 법률 관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어떻다? 이러한 법률 관계, 어떤 관계? 계약의 형태. 혼인, 요즘에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출산율도 떨어지고, 혼인도 남자랑 여자가 하는 계약이죠. 그죠?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사법으로 볼 수가 있겠지. 이러한 민법이 이러한 계약, 가족 간의 법률 관계, 전반에서 다루는 법률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우리 개인들의 아주 근간이 되는 거니까. 개인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게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좀 짧게 끝났지만 우리가 첫 시간이 좀 길었던 거를 감안한다면 괜찮죠.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리로스쿨이라든지 선생님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았지만 핵심 있고 알찬 수업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파이네플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